그날 아버지 관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직접 관을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한데? 가벼웠습니다. 어른 남자가 들어있는 너무 관이라면 이상해. 네 사람이 들어도 어깨가 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은 한쪽이 먼저 들리고 한쪽이 따라오는 이상한 무게였습니다. 저는 옆을 봤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아무도 울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저는 5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1974년 겨울, 저는 16이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자락 아래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우리 집. 아침마다 연탄 갈던 냄새, 장독대 옆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얼음장 같은 물. 그 물로 세수를 하고 학교에 가던 시절. 저는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선명하게, 너무 선명하게. 장례식은 마을 회관 한쪽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국화꽃 몇 송이, 향연기, 그리고 검은 상복을 빌려 입은 어머니. 어머니는 그날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집이었으니까요. 운구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어른 넷이 관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저도 그 옆에 섰습니다. 상주니까요. 장남 없이 딸만 셋인 집, 맏딸인 제가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리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어른 남자의 몸이 담긴 관이라면 네 사람이 들어도 어깨가 약간은 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은 묘하게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한쪽이 들릴 때 다른 쪽이 너무 쉽게 따라왔습니다. 손잡이가 살짝 헛도는 느낌, 마치 안에 든 것이 한쪽으로 쏠린 것처럼. 저는 옆에 선 어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분은 눈을 정면에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장례식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는 침묵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침묵. 입술을 깨물며 버티는 침묵.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관을 들고 흙길을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어붙은 흙이 바스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겨울 하늘은 낮고 흐렸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갑기만 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내내 저는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왜일까요? 그 관을 들면서도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웠습니다. 손처럼 그냥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관 왜 그렇게 가벼웠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 한마디 안에 뭔가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16살에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아랫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관 손잡이의 그 감촉이 손바닥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손잡이가 왜 헛돌았는지 저는 훨씬 뒤에야 알게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돈은 왔습니다. 언제나 정확히 달이 바뀌는 첫째 날에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간 건 제가 5살 때였습니다. 1963년인가 64년인가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기억나는 건 그저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밥상 앞에서 혼자 밥을 드시고 있었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아버지가 떠난 이유는 들었습니다. 경기도 시골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논 두 마지기로는 세 딸을 먹일 수 없었고,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이었고, 공장은 전부 서울이나 인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라고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러 가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갔습니다. 그리고 돈이 왔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 접힌 지폐. 매달 첫째 날 우체부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흙길을 올라오면 어머니는 항상 마당에 나와 계셨습니다. 기다리셨던 거겠지요. 봉투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가시는 어머니 뒷모습을 저는 몇 번이나 봤습니다. 봉투를 뜯지도 않고 부엌 선반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혼자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그 봉투가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운 게 아니라 봉투가 그리운 집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둘 다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도 봉투도 제게는 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한 장 남기지 않고 떠났고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줄 없었습니다. 그냥 돈만 왔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비슷한 집이 많았습니다. 남편 서울 보내고 혼자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끼리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우물가에서 빨래하다가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하면 웃다가 한숨을 쉬고 한숨을 쉬다가 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종류의 웃음인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명절이 왔습니다. 추석, 설. 그때는 아버지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오니까요. 옆집 아저씨도 왔고 건너집 아저씨도 왔습니다. 우리 집만 안 왔습니다. 아버지는요? 어머니는 그 질문에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쁘신 거야. 딱 그 말뿐이었습니다. 설명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바쁘신 거야.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정말 바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우리 대신 돈 버느라 명절에도 못 오는 사람.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러다 한 번은 왔습니다. 제가 12살 때 아무 예고도 없이 저녁 무렵에 대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낡은 가방 하나. 얼굴이 거무스름하고 눈이 좀 풀려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어서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보가 아니라 어서 오세요였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그냥 누웠습니다. 사흘 있다 갔습니다. 그 사흘 동안 우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동생들도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뭐라 불러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왔습니다. 첫째 날 정확하게 우리 집을 먹여 살린 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서늘한 하얀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가 아버지 대신 집에 살았습니다. 그 봉투가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그나마 덜 이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봉투가 온 것도 결국 한 가지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였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배낭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그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 저는 15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1973년 초가을이었습니다. 들판이 막 노랗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대문 앞에 낡은 군용 배낭이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누구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랐습니다. 뺨이 꺼지고 손이 얇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계셨고 두 분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리고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내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가움도 미안함도 어색함조차 없는 눈. 그냥 허공을 보는 눈. 저는 그 눈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땀 냄새인데 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쾌쾌하고 낡고 먼 곳에서 온 것 같은 냄새. 짐작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냄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생들도 몰랐습니다. 저만 맡은 건지 다들 모른 척하는 건지 아무도 그 냄새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 가기 전에 마루를 지나다가 그 사람이 혼자 마당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해가 막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냉기가 가시지 않은 새벽 마당. 그는 맨발로 마루에 앉아 마당 한가운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얼 보는 걸까? 마당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독대, 수도꼭지, 빨랫줄, 평범한 마당. 그런데 그는 거기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꼼짝도 않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집에 있는데 집에 없는 사람 같다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 아침에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깍두기, 계란 반숙. 그때 우리 집 형편으로는 계란이 특별한 날의 반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린 밥상 앞에 우리가 앉았습니다. 그 사람도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그는 숟가락을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찌개 국물만 조금 떠먹고 밥은 반도 안 먹었습니다. 동생이 아저씨, 왜 밥 안 먹어요라고 했습니다. 8살짜리 막내였습니다. 순간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숨을 참았습니다. 그 사람은 동생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동생은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우리 집에 가끔 오는 낯선 아저씨. 그게 우리에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 그가 배낭을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마루에서 책을 보는 척했습니다. 그가 배낭을 메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딱 한 번, 1초, 아니 2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흘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책 위에 시선을 떨어뜨렸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겨울, 낯선 남자 둘이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알려드릴 게 있다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천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 두 사람이 들고 온 것은 부고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비밀의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배낭 안에 나머지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낭은 얼마 뒤 제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배낭은 일주일 뒤에 왔습니다. 택배도 아니었습니다. 퀵서비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대문을 두드린 건 중년 남자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손이 거칠었습니다. 인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공장 동료라고 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배낭을 내려놓으면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남기신 겁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돌아보지도 않고 어머니는 그 배낭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뜰 안에 그냥 두셨습니다. 들어가시지도 치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그냥 마당 한켠에 놓여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동생들이 잠든 뒤였습니다. 제가 배낭을 방으로 들여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막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배낭을 호롱불 옆에 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열어야 하나? 열면 뭐가 나올까? 열면 안 되는 걸까? 천천히 끈을 풀었습니다. 냄새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냄새, 그 사람이 왔을 때 집안을 가득 채웠던 그 냄새, 낡고 먼 곳에서 온 것 같은 냄새. 배낭을 열자마자 그게 훅 올라왔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손을 넣었습니다. 작업복 한 벌, 속옷 2장, 낡은 칫솔, 반쯤 다른 치약, 비닐에 싼 성냥갑 하나, 그리고 수건 한 장에 돌돌 말린 무언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손목시계였습니다. 군용 시계처럼 생긴 검은 가죽줄의 묵직한 둥근 시계.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롱불에 가까이 대고 들여다봤습니다. 한자였습니다. 흘려 쓴 한자. 저는 다 읽지 못했습니다. 이름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우리 아버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획이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건을 더 펼쳤습니다. 시계 옆에 함께 쌓여 있던 것. 접힌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군복 차림의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찍은 야외 사진. 뒤에 산이 보이고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20이나 됐을까? 한 명은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 저는 사진을 불빛에 더 가까이 댔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그 눈매, 그 귀 모양, 어디서 봤을까? 언제 봤을까? 거울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보는 제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뺨의 선이, 이마가, 눈 사이의 간격이. 저는 사진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배낭을 더 뒤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웠습니다. 더 나오면 더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사진을 보셨습니다. 시계를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딱 1초, 그 짧은 1초 동안 저는 어머니 얼굴에서 오래된 것 하나가 흘러내리는 걸 봤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아온 어떤 무게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방문을 다시 닫으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 뒷면에 새겨진 이름, 사진 속 두 남자, 그리고 텅 비었던 관. 이 셋이 하나로 이어지는 데는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필요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까지 저는 사흘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여신 건 사흘 뒤 밤이었습니다. 동생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랫목에 숨소리만 고르게 깔리던 그 시간. 어머니는 부엌에서 오래 계시다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한겨울 수도꼭지처럼. 어머니는 처음에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쥔 채로 호롱불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 얼굴에 그림자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몸 전체에서 뭔가 무거운 것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한참 뒤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박순만이라고. 아버지의 군대 동기라고. 625대 같이 입대해서 나이도 같고 고향도 달랐지만 훈련소에서 만나 형제처럼 지냈다고. 어머니는 그 이름을 말씀하실 때 한 글자씩 또렷하게 발음하셨습니다. 마치 오래 삼켜온 이름을 처음으로 뱉어내는 것처럼. 저는 그 이름을 속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박순만, 박순만. 전쟁이 끝나고 두 사람은 살아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 중에 아버지가 없었다고. 전선에서 후퇴하다 폭격을 맞았는데 그날 살아남은 쪽이 박순만이었다고. 문제는 그 이전에 두 사람이 훈련소에서 장난처럼 군번줄을 맞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장난. 그런데 그게 장난으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군번줄이 바뀐 채로 전쟁이 끝났고 살아 돌아온 사람의 이름이 기록에는 반대로 남아버린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대목에서 잠깐 멈추셨습니다. 이불 위에 얹어둔 손을 내려다보시면서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박순만은 혼자 살아 돌아와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아버지의 전사 기록이 취소되고 유족에게 나오던 보상도 끊기는 거였습니다. 그 시절에 나라에 따질 방법도 없었고 따졌다 해서 들어줄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다들 살기 바빠 죽겠는데 죽은 사람 이름을 바로잡아달라고 어디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었겠냐고.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뱃속에 저를 품고 있던 20살 어머니 앞에 22살 청년이 나타나서 친구 대신 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친구 몫을 하겠다고. 그 말 한마디 하고는 마당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저는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20에 홀몸이 되어 뱃속 아이 하나 달리 기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받아들인 거라고. 그 사람이 아버지 이름으로 살고 어머니는 모른 척하고 돈이 오면 쓰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를 볼 때마다 괴로웠던 거라고. 자기 때문에 죽은 친구의 가족이 눈앞에 있으니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죄 지은 것 같았던 거다고. 오고 싶어도 오면 더 힘들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못 온 게 아니라 차마 올 수가 없었던 거라고. 관이 가벼웠던 이유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이가 오래 아팠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폐를 많이 다쳤다고. 죽기 전에 당신을 어디 묻어달라고 스스로 정해뒀다고. 그래서 우리 집 장례는 형식이었습니다. 관 속에는 그이가 평생 지니던 물건 몇 가지만 넣었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어디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선 어딘가에 있겠지 라고 하셨습니다. 이름 없는 돌 아래거나 그냥 흙 속에거나.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호롱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다는 슬픔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다는 슬픔. 그리고 그보다 더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 하나. 평생 남의 이름을 짊어지고 남의 가족에게 돈을 붙이고 남의 마당을 바라보다 떠난 그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대문을 나서다 멈추고 저와 눈을 마주쳤던 그 1초, 말 한마디 없이 고개를 돌리고 흘길로 사라졌던 그 뒷모습, 그것이 그의 작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돌아온 적이 없었다는 걸. 우리 곁에 있었던 건 친구의 죽음을 평생 가슴에 묻고 속죄하며 살아온 이름 없는 한 남자였다는 걸.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름 없는 땅속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다 잠들어 있었다는 걸. 지금 저는 72살입니다. 그 겨울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17이 됐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돌아갔습니다. 장터에 사람이 붐볐고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아이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은 그냥 세상이었습니다. 저만 안에 뭔가를 새로 얻은 채로 어딘가 달라진 채로 그 일상 속을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 사이에만 있는 이야기로 그냥 뒀습니다. 동생들도 몰랐습니다. 알아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더 무거워지기만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83세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제 손을 잡고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순만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 시절이 죄인이라고. 저는 그 말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절반만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다 압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아낸 사람들은 모두 뭔가를 삼키고 살았습니다. 배고픈 것만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말 못할 것을 참고, 이름을 참고, 진실을 참고, 슬픔을 참았습니다. 가슴 안에 꾹꾹 눌러 담은 채로 밥을 짓고 일을 나가고 돈을 붙였습니다. 그게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박순만이 우리 집 마당을 바라보던 그 새벽을, 장독대와 수도꼭지와 빨랫줄을 눈에 담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있는 것이 맞는 걸까? 그런 물음들이 새벽마다 그를 깨웠겠지요. 아마 올 때마다 떠나기로 결심하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오지 않으면 그것으로 영영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온 거겠지요. 왔다가 마당을 보다가 버티다가 또 가는 것. 그 반복이 그의 평생이었을 겁니다. 그 얼마나 외로운 평생이었을까요? 저는 그 시계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서랍 안에 넣어두고 가끔 꺼냅니다. 뒷면에 새겨진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라는 걸 나중에 어머니께 확인했습니다. 박순만이 군번줄과 함께 시계까지 평생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그것을 차고 다니면서 기억한 거겠지요. 잊지 않으려고. 아니, 잊힐 수가 없어서. 태엽을 감으면 아직 갑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납니다. 딸아이한테 보여줄 때마다 말합니다. 이게 내 외할아버지 거라고.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있었던 사람이라고. 어딘가 이름 없는 땅속에 있지만 이 시계 안에서는 아직 살아있다고. 딸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슬프지 않으셨냐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슬펐냐고. 슬펐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아팠고, 오래 이상했고, 오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 알고 나서는 모를 때보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이 무거울 것 같아도 진실은 모르는 것보다 가볍습니다. 그건 72살이 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짜입니다. 저는 그 빈 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 관이 비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그 안에는 한 남자의 평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의 이름을 짊어지고 남의 무게를 지고 오지 못하면서도 놓지 못하고 살아온 한 사람의 속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가벼울 리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16살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평생 삼킨 것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말하지 않아서 몰랐을 뿐 가슴 깊이 눌러 담은 채로 밥 해주고 일 나가고 돈 보내고 돌아오셨을 그분들. 그 침묵이 무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분들이 사랑을 담던 그릇이었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온기 대신 밥 한 그릇으로, 눈물 대신 꼭 담은 입술로 채워온 그릇. 오늘 밤 부모님 생각 한 번만 해주세요. 살아계시다면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거칠고 마디 굵은 그 손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온 손입니다. 저는 이제 그 빈관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대신 서랍을 열고 시계를 꺼내 태엽을 감습니다. 째깍째깍. 아직 갑니다. 아직.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닿으셨다면 오늘 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 마음 그대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시대 모든 아버지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